만약 여러분이 몇 개월, 몇 년째 온몸이 가려워요. 만성 두드러기,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효과가 있었다면 그런 일 없었겠죠? 오말리주맙, 그 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 면역억제제를 써서라도 증상이 개선되었다면 이 영상이 필요 없겠죠? 가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40% 정도가 항히스타민제의 오말리주맙, 사이클로스포린, 면역억제제의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알아볼게요.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소리치는 자는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다. 피부는 지금 가렵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외부 햇빛 자극, 음식 자극, 열 자극, 함냉 자극, 콜린성 두드러기, 운동으로 온몸이 반복적으로 가려움증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그런 자극이 똑같이 오는데 나는 왜 가려울까요? 이게 피부예요. 두드러기로 발진이 일어났다 이런 소리고, 피부 아래는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이 있고, 피하지방층에서 혈관이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의 동맥혈을 이렇게 보내주죠. 피부에 영양물질도 보내고 면역세포도 돌리고 그러려고. 피부 표피층 각질세포 아래쪽에 진피층이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진피층 아래 면역세포가 있어요.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이런 세포들이 활성화되면 T셀, B셀을 활성화시켜서 B셀에서는 면역글로불린 E 이런 것들이 음식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각종 병원체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T세포에서는 계속 우리 세포를, 비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고 잡아먹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마스트셀, 피부층 아래 진피층에 있어요. 여기서 흔히 말하는 히스타민이 분비돼요.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분비되면 점막의 활동을 하고 세포 신호를 주고 신경 전달물질로 작용을 하고 면역세포를 자극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과잉으로 분비되면 어떤 상태에서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이런 세포가 자극이 돼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잉 분비되면, 이 아래 혈관에 들어있는 바소필, 호염기구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얘도 활성화되면 분비가 돼요. 히스타민이. 외부에서 히스타민 많은 고등어, 치즈, 소세지 이런 걸 먹을 때도 과잉으로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저처럼 히스타민 분해 효소, 디아민 옥시다제 이런 효소가 약간 부족한 사람 혹은 완전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훨씬 더 많죠. 도대체 왜 이 수지상세포, 대식세포가 자극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범인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만성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과잉 분비하나요? 만성염증 물질을 과잉 분비한 상태, 이거를 시스테믹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상태 이렇게 말해요. 전신적으로 만성염증 상태.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T셀, B셀 얘네들이 우리 몸의 조직을, 우리 몸의 피부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만성 두드러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소리치는 자는 뭐냐? 이 수지상세포,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킨 애가 범인이에요. 만성 두드러기, 범인 잡는 법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면역세포, 수지상세포,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 문제가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활성화하는 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 것, 하지 말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음식 과민증, 글루텐 과민증, 락토스 인톨러런스, 우유요, 유당 과민증, 그 다음에 프룩토스 인톨러런스, 과당 과민증, 히스타민 과민증, 고등어, 치즈, 소세지, 와인, 정상 음식물인데 저장 과정에서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바뀌거든요. 카르복실계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과잉된 음식을 먹었을 때 히스타민 과민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활성화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돼서 얘를 활성화시켜요. 그거를 만성 염증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이 계속 진행돼서 자기 피부 조직을 적으로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두드러기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자가면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으면 되죠. 음식 과민증 있는 거. 일단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한 달만 차단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찾아내야 해요. 일단 끊어요. 그러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확 줄어요. 얘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스트셀에서 바소필에서 히스타민 분비가 덜 돼요. 가려움증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세끼 먹지 마세요. 셀프 이팅. 우리 몸은 16시간, 12시간 이상 공복을 하면 여기서 분비했던 각종 활성산소, 세포 찌꺼기, 단백질 찌꺼기 이런 것들을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런 물질들을 세포 소기관, 리소즘에서 에너지로 갖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이 기능을 안 하고 그 세포가 기능을 안 하면 그 세포를 통째로 재건축합니다. 이거를 자가포식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확하게 16시간 공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먹어야 할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오메가3 지방. 염증을 확 줄여줘요. 불포화 지방, 오메가3 지방. 사 먹지 마시고요. 오리고기, 올리브유, 생들기름 각종 생선에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동물성 지방이라고 터부시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에도 불포화 지방, 오메가3 지방이 60%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버리지 마시고 먹는 게 좋아요. 생선기름이 제일 좋고요. 견과류 80% 정도가 지방입니다. 그 안에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각종 천연 야채들, 거기에는 항산화, 항염증하는, 세포 기능을 정상화하는,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는 물질들이 차고 넘치게 들어있습니다. 그것의 끝판이 한약인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할 것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은 지방을 드세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요. 특히 설탕, 수반, 과자 이런 것은 완전히 끊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좋은 지방으로 에너지를 쓰세요. 오메가3 지방, 견과류, 각종 야채들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확 줄어듭니다. 이거를 항산화, 항염증 식단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쩌면 평소에 먹는 것들로 말하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 식단, 거기에 유당, 글루텐만 빼면 그 다음에 사찰 음식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좋은 지방, 견과류, 야채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면 더 좋고요. 면역에 불균형이 생기는데 미네랄이 특히 셀레늄이 결핍되고 아연이 결핍되고 비타민이 결핍되면 면역이 혼란이 오거든요. 비정상적인 면역이 생기는데 정상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 불균형이 일어나면 면역 혼란이 와요. 면역에 문제가 생겨요. 가능하면 음식으로 교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음식으로 교정이 안 되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타민 D예요. 과잉된 면역, 자가 면역된 것을 떨어뜨려서 비타민 D를 고농도로 쓸 때 만성 두드러기, 검선, 심지어 백반증도 나아져버려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반드시 고농도로 쓰는 게 좋고요. 또 나머지 비타민, 미네랄은 자료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미생성 운동,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기능을 잘 못하는 좀비세포 같은 제거되지 않은 피부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염증을 안 일어나게 하면, 범인을 잡으면 그 염증이 멈춰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노화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운동해라? 세포가 기능을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을 해라.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체력에 맞게 일단 운동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호흡이 가빠지고 약간 힘들어집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풀코스 마라톤 뛴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되려면 10km 이상 뛰어야 되는 거고요. 평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빨리 걷기 2, 3분만 해도 미토콘드리아가 신생합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운동에서 약간씩 조금 더 힘들게 에너지가 필요해 라는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몇 년째 몸이 가려워요. 가려운 현상, 소리치는 자는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범인은 만성염증인 거예요. 만성염증을 자극하는 음식 과민증, 글루텐 유당, 과당, 과민증, 히스타민 과민증, 알러지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한 달만 차단하면 사실은 3개월 정도 차단하면 끝내주죠. 피부는 28일 주기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거든요.
한 달만 차단하면 만성염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을 자극하는 음식, 설탕, 음료수, 빵, 과자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좋은 음식, 오메가3 지방, 견과류, 각종 야채들, 돼지고기, 오리, 닭고기 이런 것들로 식사를 하면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해집니다. 특히 부족한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따로 보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햇빛만 쏘도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 그러면 한여름에 빨개 벗고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씩 계속 활동을 하면 비타민 D는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그래서 떼약볕에서 일하는 할머니들 비타민 D 혈액 검사해보면 수치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어쩔 수 없이 따로 공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포 16시간 공복을 해서 찌꺼기를, 염증성 물질들을 싹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하는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몇 년째 고생하는 두드러기가 서서히 잡힐 거예요.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만성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건선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두드러기에 대한 댓글도 많고 질문도 많고 그래서 두드러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만성 두드러기가 문제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두드러기잖아요. 이런 것은 다 두드러기고 여기는 이제 피부에 가려움증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혈관 부종 한 40% 정도가 혈관 부종을 동반하는데 통증까지 오고 그래요. 만성 두드러기 이렇게 치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두드러기가 몇 년씩 간다. 7년씩 간다. 10년씩 간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면 급성 두드러기, 어떤 유발성 만성 두드러기, 음식으로 유발될 수도 있고 이제 음식으로 알레르기 음식, 히스타민 음식, 각종 약물로 이제 두드러기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한랭, 찬물에 얼음에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고 햇빛, 그 다음에 운동으로 인한 열로 인한 콜린성 두드러기, 피부 묘기증, 약물로도 이제 만성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70-80%가 특발성,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 자극이 없는 자가면역으로 인한 염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급성 두드러기 검사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염증 상태 이런 것들 CRP, ESR, 면역 글로불린 검사 이런 것들을 특발성 만성 두드러기에서는 할 수 있고 유발성 두드러기는 이런 문제들을 악화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영상 잘 들으면 이제 도대체 두드러기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약물 두드러기 잠깐 알아보면 약발진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흔히 쓰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스테로이드, ACE 억제 혈압약, 케토프릴, 프릴리라고 들어있는 약물들, 히드랄라진 혈압약, 마약성 진통제, 진균약, 항곰팡이제제요, 근유한제, 백신 주사 많은 약물들이 약발진으로 두드러기를 일으켜요. 많은 논문에서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은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는 5배, 7배 말하는데 20배, 30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 하시모토 갑상선 질환이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이런 거를 반드시 고려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 여기 논문을 보면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인에게서 자가면역 질환이 아주 흔하게 보인다. 그래서 하시모토 갑상선 질환, 그 다음에 피부 백반증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라 이런 논문도 있고요. 특히 여성들이 이제 두드러기가 많은데 아마도 여성 호르몬과 연관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제 만성 두드러기 여성이 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안구건조, 입마름이 있는 쇼그렌, 당뇨, 그 다음에 루푸스 이런 것들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은 자가면역 질환을 이해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성 두드러기는 만성 염증 상태고 자가면역 염증 상태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당뇨, 루푸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가임기 여성들한테 비정상적인 질출혈도 많더라. 만성 두드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논문도 있고요. 당연히 스트레스가 만성 두드러기를 악화시키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물리적인 스트레스, 그걸로 인한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자극을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면역을 혼란을 주는지는 나중에 영상 촬영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크로닉 염증성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죠.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건선, 아크네균에 의한 여드름도 악화시키는 거예요. 빠르게 알아보면 햇빛 두드러기요. 자마에서 나온 논문이네요. 한랭 두드러기, 히트, 열 두드러기, 44도 정도에서 나타나는 열 두드러기, 운동 후에 나타나는 콜린성 두드러기, 이렇게 부종이 심하면 이건 혈관 부종이 있기 때문에 아파요. 또 이런 것들은 피부 묘기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헬로우라고 하면 써 있잖아요. 긁으면 두드러기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이 만성 두드러기와 연관되어 있고 장내 나쁜 세균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논문들은 뒤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피부 묘기증도 만성 두드러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피부에 지금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고, 표피층, 각질층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고, 그 안쪽 진피층에 있는 수지상세포, 그 다음에 마스트셀, 비만세포, T셀, B셀이 활성화되고, 마스트셀에서 히스타민이 과잉 분비되고, 혈관 내에 있는 바소필, 호염기구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호염기구에서 염증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혈관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호염기구에서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되면. 이런 것들이 다 만성 두드러기의 근원이다. 소리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세포인데 이렇게 분비를 해요. 표피층 안쪽에 마스트셀이 이렇게 있죠. 혈관 안에는 바소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에오제노필, 뉴트로필 이런 것들이 혈관 안에 떠다니고 이렇죠. 여기서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내에 있는 호염기구가 활성화되면, 그래가지고 표피층으로 나와서 염증 문제가 악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만성 두드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보이지만 장내에서도 엔테로크로마핀 셀, 장 크로마핀 세포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에서도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엔테로크로마핀 셀 이런 것들이 히스타민이 분비돼가지고 복통, 설사, 복부팽만, 배도 아프고 이렇죠. 이런 증상도, 그러니까 알러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쓰고 오말리주맙, 사이클로스포린 이건 다 면역 억제제예요. 이런 것들을 씀에도 불구하고 40%가 10년 이상 지속된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정말 무섭죠. 만성 두드러기는 징글징글하죠. 근데 치료가 불가능하냐? 아니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성 두드러기의 첫 번째 선택 약물은 비만세포, 그 다음에 호염기구, 장크로마핀 셀 이런 데에서 분비하는 히스타민을 이게 탈과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히스타민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 그 과립이 나와가지고 이제 히스타민이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것을 차단하는 약물을 첫 번째 약물로 써요. 이렇게 세트리진, 펙소페나딘, 레보세트리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요. 이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리고 이런데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그런 부작용은 덜 해요. 근데 얘네들이 칼슘 채널을 차단해가지고 부정맥으로 심장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변비, 설사, 메스꺼움, 구토, 소화기 문제도 일으키고, 항콜린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분비돼야 눈물이 분비되고,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가 항콜린 작용을 하면 안구 건조가 생기고 입이 마르고 목이 건조하고 이렇게 돼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부작용을 계속 얘기하냐면, 이런 약들을 1, 2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좋습니다. 약물로 두드러기가 조절되는 사람도 어쩌면 오늘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연 치유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거든요. 졸레어라고 하는 오말리주맙, 면역 글로불린 2, 이거를 낮춰가지고 스테로이드에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반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런 면역 글로불린 2를 작용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얘도 드물지만 면역계 장애가 있어서 아나필락 쇼크, 두통, 현기증, 뭐 졸리고요, 감각 이상도 생기고 저혈압도 생기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기침, 상복부 통증, 오심, 설사, 소화불량, 광과민증, 혈관부종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은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중성구 이런 거에서 ROS를 줄이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고 염증을 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염증의 문제인 만성 두드러기 증상이 개선되죠. 류마티스 관절염, 건수암, 크론병, 천식 이런 거 효과 있는데 부작용으로 고혈압, 두통, 신부전, 구토, 감염 위험도 증가하고 간질환, 림프종,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보일 수 있죠. 림프구의 기능을 떨어뜨리니까요. 이런 것들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과연 허용하는 게 맞을까? 다른 방안이 없다면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써야 하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방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 과민증, 글루텐, 유당, 과당, 히스타민 과민증, 히스타민이 염증을 일으키니까요. 알레르기 음식을 차단하고 술, 설탕 이런 걸 끊으면 돼요. 이런 음식들이 다 포도당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혈액 내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각종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자극되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차단을 해야죠. 그러면 뭐 먹을래? 오메가3 지방, 좋은 지방을 드세요. 오리고기, 닭고기, 생선, 심지어 삼겹살을 드세요. 참고로 소고기는 포화지방이 좀 많습니다. 견과류, 항산화 항염증하는 야채를 많이 드세요. 그 항산화 항염증의 끝판인 한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으면 비타민, 미네랄이 많잖아요, 이 안에.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결핍 불균형이 치료되죠. 그리고 이런 야채를 많이 먹으면 우리 장내 좋은 세균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비타민 D는 특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고농도로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논문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각종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 물질, 활성산소 물질, 세포 찌꺼기, 단백질, 대사산물 이런 것들을 16시간 공복을 하면 셀프 이팅, 자가로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은 계속 먹을 게 아니라 저녁 6시에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물만 먹고 뭐 타우린 같은 거, 글라이신 같은 거 제가 해독수라고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들을 먹고 공복을 계속 유지해주면 자가포식으로 스스로 그런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싹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하는 미생성 운동, 생체역학 운동법을 해야죠. 생체역학 운동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콜린성 두드러기로 땀이 나면 이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니까 누워서부터 땀나기 전, 누워서도 땀을 내지 않고 우리는 좋은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알아볼게요. 밀, 보리에 많은 글루텐이 피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라는 논문이 2023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히스타민 음식을 차단했더니 환자 46%에서 두드러기 증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하죠. 비타민 D의 중요성은 비타민 D, 세포 재생 원자재를 만들어내는 비타민 D, 그 복용 지침, 고농도로 써야 이런 복용 지침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은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D를 고농도로 복용을 해서 혈액 내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지면 항염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드러기 증상이 감소됩니다. 2024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장내에 나쁜 세균이 살면 쇼체인 패리에시드, 그러니까 단쇄지방산이 감소되죠. 이 단쇄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고 정말 좋은 지방산이거든요. 우리 장내 좋은 세균이 만들어내주는 정말 좋은 물질인데 이게 감소되고 염증이 증가하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수치가 증가한다. 그렇게 해서 피부의 염증을 계속 악화시킨다. 이런 논문이에요. 뭐 아연이 부족하고 셀레늄이 부족하면 면역에 불균형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아연 부족이 40% 정도 된다고 그랬고, 아연이 부족하면 임뮤노글로불린 이 수치가 증가하고 두드러기가 악화됩니다. 이런 논문이에요. 참고로 한약이 얼마나 좋냐면 제가 아토피, 건선, 만성 두드러기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유튜브 댓글로 이 개구리밥 추출물 토너, 이게 부평초거든요. 이런 부평초. 이 토너가 굉장히 자기는 써봤는데 효과적입니다. 댓글 올려줬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이 부평초 추출물이 그러니까 비만세포의 디그래뉼레이션, 비만세포가 이렇게 히스타민 과립을 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분출을 하는 거거든요. 밖으로 빼내서 히스타민이 많아지는 건데 그것을 억제합니다. 이런 논문이에요. 피부 쪽에서 바르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혈관 내에 있는 바조필, 그 다음에
장내에 있는 엔테로크로마핀 셀, 그 안에 있는 히스타민의 탈과립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을 걸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만성 두드러기는 나쁜 음식을 차단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 비타민, 미네랄, 결핍이 불균형이 치료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16시간 공복을 해서 자가포식을 유도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하는 미토콘드리아 생성, 합성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은 그 지독한 만성 두드러기로 인한 약물을 끊을 수도 있고 그 만성 두드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가면역 염증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다른 증상들, 눈이 빡빡하고 안구건조, 입마름, 그리고 소화불량, 복부팽만, 각종 피부의 문제들, 감기 걸리면 잘 안 낫는 문제들, 매년 걸리는 감기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영상, 이런 만성 두드러기, 아토피, 건선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